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사 26강입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학기 마지막 수업 촬영이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온라인 수업 기간도 좀 남았고 한두 번 정도 더 있죠. 그리고 방학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약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는 약간의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마지막이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1학기 마지막 촬영이고요. 지난 24, 25 동안 거의 1시간, 계속 1시간에 육박하는 수업에 좀 지쳤겠죠. 지쳤을 텐데 어쨌든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다음 주가 온라인 수업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주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하게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학습지 26페이지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26페이지 준비하시고요. 이제 교과서 144, 149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교육이라던가 교육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니면 언론, 근대적인 느낌의 이제 언론들,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근대 의식,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모습들,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학 연구라던가 근대 시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철도,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봤던 것들일 텐데요. 다시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주제로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은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교육이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들 계속 얘기했었죠. 어떤 개혁을 하든 어떤 활동, 뭐 애국개몽 운동이든 어떤 운동 활동을 하든 꼭 거기에는 교육,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계몽,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들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 만들어졌던 학교 이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원산학사라고 하거든요. 자, 원산학사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여러분들 원산이라고 하는 곳 익숙하지 않나요? 원산? 왜 원산이라고 하는 곳, 많고 많은 곳들 중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산은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되었던 부산, 인천, 원산, 개항장입니다. 개항장. 개항장이에요. 그래서 이 곳은 개항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 좋은 곳이었고요. 여기에 당시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덕원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덕원부에 있었던 덕원부사, 당시 거기 지방관이 정현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현석이라는 분은 개화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원 주민들과 덕원부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덕원부사의 도움으로 원산학사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정부에서도 학교를 설립해 나갑니다. 동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외국어 교습기관. 왜냐면 외국어를 배울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외국어가 있어야 외국과의 소통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정부가 만들었던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상류층 자제들에게 어떤 수학이나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근대 교육이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근대 교육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누구? 개신교 선교사들. 선교사들. 그래서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서양식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일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배제학당, 배제학당, 그 다음에 이화학당,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랜튼 선교사가 만든 이화학당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요즘에도 지금 배재 고등학교, 이화 여자 고등학교 있죠. 선생님이 배재 고등학교 나왔는데 TMI죠. 어쨌든 이 배재 학당 이라던가 이화 학당 같은 이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시기에 교육이 확산되는데 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봐봐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하나하나에서 뭔가 근대식 교육, 서양식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근대식 학교 제도, 근대식 교육 제도, 서양식 교육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에 기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 근대적 교육 제도, 학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작은 가보개혁, 특히 2차 가보개혁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요. 고종이 이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를 하게 되죠. 교육, 입국, 조서. 결국 핵심 내용은 여기서 볼 거고요. 여기서 볼 거고, 이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이게 다는 아니고 조금 잘라 놓은 거예요.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사는 모든 나라는 다 뭐래? 국민의 지식이 발대. 국민의 지식이 발대요. 이제 짐은 정부의 명에서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서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국민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기를지어다. 우리 뭐 옛날에 보면 이제 지덕체를 기르는 뭐 종합교육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나오죠. 덕, 체, 지를 기를지어다. 덕, 뭔가 도덕, 윤리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체는 몸, 신체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지는 지식적인 부분이겠죠.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의 교육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안전, 즉 국가의 부강함, 국가의 안전이 국민의 교육이 있고, 국가의 부강함도 국민의 교육이 있다. 즉 나라가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라고, 국민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문서고요. 이 교육 입국 조서예요. 이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소학교라던가 사범학교, 교사 양성학교죠. 외국어 학교들 이제 관립 국가에서 만든 학교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체계적인 근대적 교육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 써놔볼래요? 전에 우리 2차 가보개혁에다가는 써놨었습니다. 이 사범학교 중에 대표적인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학교가 뭐였죠? 한성 사범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한성 사범학교. 자, 이런 가보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적 학제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광무개혁 시기에도 교육적인 부분들 봤었어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실업학교, 기술교육기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때 광무개혁 때에 보이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보죠. 그러면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점차 일제의 강점이 다가오면서 일제의 침략들, 정치적 침략들이 이제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는 끊겼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애국개몽운동 시기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 시기,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언제를 기점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러일전쟁 시기죠. 근데 우리 정치 부분에서 배웠지만 러일전쟁 시기는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 시기에도,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어가는 시기에도 학교, 교육은 지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만든 대성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라던가 이런 수많은 민족 학교들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헌정연구회라던가 대한자광회라던가 신민회라던가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애국개몽운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교육, 산업, 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잖아. 교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보이겠죠. 특히나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 둘 다 어떤 단체에서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이 두 분이 가장 주도적이었지만 이 두 분 다 이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뭐지? 신민회.
신민회에서 이 학교 이름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학교도 많이 설립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이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확산되어 가는 시기의 어떤 의미라고 하면 이제 외국의 선진의 학문, 외국의 이제 서양식, 근대식 학문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학문들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민권의식. 우리가 이전에 어떤 그냥 단순한 백성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민권의식들, 그 다음에 한편으로 특히 이런 애국개몽운동 시기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런 교육들, 민족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이제 점차 이런 교육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뭔가 배우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국권 회복운동, 뭔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됐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은요. 교육은 뭐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서도 교육과 관련된 파트가 나오면 한번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국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대 언론이 발달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이고요. 언론. 뭐 사실 여기에는 지금처럼 뭐 방송사가 이런 게 있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신문사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고요. 요거는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자, 최초의 신문이고 정부의 기구 중에 박문국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화 정책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근대적 무기공장으로서의 기기창이라던가, 이 무기공장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박문국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신문을 만드는,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드는 모습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요 개화 정책 시기에 우정총국을 만들어가지고 우편 업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개화 정책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요 시기구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 다 써놨으니까요. 그래서 박문국에서 간행을 하고요. 이거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구. 그래서 이 한성순보의 핵심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한편으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성순보에서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라던가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것들 다 일간지죠. 일보잖아요, 일보. 근데 순보라고 하는 건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열흘 순자입니다.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재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부 지원으로 간행을 했고요. 여기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 이거 어디선가 익숙한 연도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서재필. 자, 이건 이제 독립신문이죠. 자, 이 독립신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서재필이 정부 지원으로 간행을 하게 되었고요. 곧 바로 무엇과 관련이 된다?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은요, 여기 써있듯이 한글판, 그 다음에 영문판 두 종류로 발행이 되어서요, 이 한글판의 기본 목적은 민중계몽이고요.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영문판의 핵심 목적은 뭐예요? 국내 사정을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걸 외국에 소개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많이 읽혔던 신문들을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신문 이름이 이제 황성신문인데요. 자, 1898년 모두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죠. 황제국가로 간 이유이기 때문에 이름에도 이제 제국, 황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국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신문은요, 순 한글로 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민층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글을 배우기 쉽지 않았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민중 계몽에 큰 역할을 했던 신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황성신문은요, 요 시기쯤 해가지고 이제 문체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따 잠깐 언급을 할 건데, 문체가 많이 바뀌게 돼요. 문체가 뭐냐면, 원래는 한문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야. 한문을 공문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문을 그대로. 그런데 이 시기에 문체가 바뀌면서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는 문체로 쓰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느낌이죠. 나는 식사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순 한글이죠. 순 한글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식사를 합니다.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면 나는 식사를 합니다.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국한문 혼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 한문만 쓸 때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훨씬 더 다가가기 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이 사용이 되고 한자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라던가 이런 글을 배우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로 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유림층, 좀 배운 어떤 성리학자들이라던가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 황성신문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를 비판하는 이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이 이제 논설이 여기에 게재되었다. 이 한자로 풀어보면요, 오늘 목놓아 크게 우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주 절절한 감정을 담은 글이라고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 이제 처음으로 실리게 되고, 뭐 대한매일신보라던가 이런 신문들에도 이제 잇따라서 실리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죠. 내가 방금 신문 이름 하나 얘기했죠. 마지막 신문,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아마 지금 대한매일신보만 한 3번째 얘기할걸요? 대한매일신보만. 전에 신민회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경제침략파트에서 국채보상운동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네요. 이번엔 신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기탁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 이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매일신보 주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요, 당시에 일본의 가장 눈엣가시 같은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그 눈엣가시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영국인이 사장이에요. 영국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이었거든요. 영국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러일 전쟁 시기 정도에 이렇게 한국이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굉장히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일 운동에 뛰어들었던 영국인이에요. 항일 운동에 뛰어들었던. 근데 영국인이 사장인 게 왜 눈엣가시인데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 조선이, 즉 한국이 영국과 조약을 맺어놨겠죠. 그 조약 내용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한반도 땅에서요, 영국인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마음대로 내쫓거나 마음대로 처벌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어가지고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다른 신문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이런 내용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순 한글로도 나오고 국한문으로도 나오고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3판으로 나오게 되고요. 순한글 제목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 제목도 대한매일신보, 영문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한글, 국한문,
영문 등 세 종류로 발행을 해서 독자층에 따라 가지고 읽는 널리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였어요? 국채보상운동에서 너무 밑에여서 글씨가 약간 별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하나만 같이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게 신민회라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크다. 신민회 창립 멤버잖아요. 양기탁이라는 분도. 그래서 신민회와도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요. 그 밑에 한 줄 남아있죠. 그 밑에 학습지에 보면은 자, 일본이 이런 신문들이 이제 내용들, 논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그러한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었던 게 뭐라고? 대한매일신보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쯤 해가지고 한 1907년으로 써 있을 겁니다. 이 시기쯤에서 일제가 법을 하나 만들어요. 뭐냐면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써보세요.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밑에 이 신문지법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신문을 창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결국에 이 신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뭔가 어기게 된다라고 하면요, 실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까지 들어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살펴봤을 때 이 신문지법의 가장 큰 타겟은 대한매일신보였겠죠. 대한매일신보였겠죠. 그래서 이 신문지법을 제정을 해서 당시에 언론들이 이제 민중을 계몽하고 어떤 민족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쓰고 하는 것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까지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 파트입니다. 종교 파트. 종교 파트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주교와 개신교는 위에서도 교육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주로 이 교육이라던가 이따가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의술이라던가요. 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선교사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매우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천주교 개신교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양성평등의식이라던가 뭐 굳이 양성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평등의식 확산에 있어서 이 종교가 기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동학은 아니겠죠. 새로운 이름의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고요. 자,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 그 다음 교주가 최시형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교주, 2대 교주 최시형이 결국 붙잡혀서 1898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통을 이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제3대 교주 손병입니다. 이 손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개혁에 참여를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동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좀 참여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뭐 진보회라던가 이런 단체들이 동학 계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잘 보니까 이 단체들, 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친일적인 색채, 일본의 친일적인 이런 색채들을 띠고 있는 상황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 손병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결국에 지금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손병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동학 계열의 사람들이 저렇게 친일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겠다? 종교라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3대 교주인 이 손병희는 동학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종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천도교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써있죠. 손병희가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을 하게 되고요. 이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나 문화 사업들이 이제 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 시기쯤에서 천도교가 만들어졌다.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것도 이 종교도 이때 만들어졌던 종교입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고요. 대종교. 이 나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전에 항일 의거 활동에서 나철, 오기후 이런 분들이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오적 암살 시도를 하였다 이런 얘기들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입니다. 이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전통적으로 이어져고 있었던 이 단군 신앙 있잖아요. 우리의 시조를 단군으로 삼고 있었던 그 단군 신앙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1909년 창시하는 종교가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대종교는 처음에 창시가 됐을 때는 내부에 있었지만 이제 일제강점 이후에 이 대종교 종단 있잖아요. 중앙종단. 이 중앙종단을 만주로 옮깁니다. 만주로 옮겨가지고 간도 지역, 저 만주 지역으로 옮겨가지고요. 이 종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대종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이 이후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중강단이라던가, 중강단을 통해가지고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것처럼 이 무장 독립 전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대종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유교와 불교 파트인데요. 자, 유교 한번 봅시다. 유교는 이 대표적인 이제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요때 이제 여러분들 처음 나오게 되죠.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분입니다. 박은식.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역사학자로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름 높은 유학자였어요. 성리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독립회폐 활동 이런 걸 보면서 개화 사상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개화파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요. 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이제 뿌리를 유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유교가 조금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교 개혁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유교 구신론 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핵심으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지금 유교는 너무 지배층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 뭐 불교라던가 개신교라던가 이런 거 보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니고 하는 거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민중에게 다가가는 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유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교 개혁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불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만해 한용운 선생.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 한용운 선생은 국어 시간에 먼저 만나게 되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로요. 자,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승려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나중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기쯤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들어오는데요. 일본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한반도를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서 먹어가는 과정이라는 건요, 한반도가 일본에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회,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일본화되어 가거나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이제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들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 불교의 침투, 그 다음에 조선의 불교나 종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에서 통감부가 그런 종교 탄압이 있게 되거든요. 일본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 통감부가 탄압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불교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걸 수호를 하고, 그리고 미신적 요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자 등가 어찌 되었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용운 선생도 역시 박은식 선생처럼 어떻게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불교 유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종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근대 의식의 확산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한번 해봤던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새로운 내용만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한번 쭉 다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근대 의식의 확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대 의식.
그러면 제목을 먼저 풀어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쭉 사건들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러한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시기에 이 시기에 급진개혁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갑신정벽 14개 조정강에 보면요. 신분제를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시기로 가면요.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농민들이 원했던 것, 패정개혁안이라던가 이런 개혁 내용들이라던가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특히나 이 반봉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봉건적인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걸 타도하고, 그리고 뭐 주장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노비제도를 폐지한다던가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폐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부가 재혼을 하지 못하는 거를 허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갑신정변이라던가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이 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데에 내용적으로 반영이 되죠. 결국 법제상 신분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물론 법으로 폐지가 돼서 오늘부터 신분제 없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 그럼 내일부터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 원래 노비였던 사람 어깨동무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신분 의식은 있을 텐데요. 그러나 법제상으로 어찌되었든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평등사회를 향해서 기본적인 기반이 닦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근대의식, 시민의식, 민권의식 같은 거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 빼놓을 수 없죠. 세 번째 뭐죠?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독립협회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를 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을 맞서가지고 신체의 자유라던가 재산권이라던가, 천부인권 뭐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냐, 하늘로부터 당연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던가 재산권이라던가 아니면 양성평등이라던가 결국에 이 민권의식의 최종판 결국 뭐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게 정치 참여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 참정권을 추구하면서 예를 들면 의회 개설운동 중추원을 설립하려고 한다거나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의 내용들도 어떤 근대의식의 확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독립협회의 활동은 결국에 근대적인 민권의식 있잖아요. 민권의식. 이전에 단순히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그 민권의식을 확산이 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이라던가 결국 여성의 권리. 이전부터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눌려 있었던, 분명히 이 당시에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눌려 있었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민권의식의 확산, 천부인권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고 받아들이면 결국에 여자도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던가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성 서울에 양반 부인들 있잖아요. 양반 부인들. 사실 이 당시에 여자들로서는 거의 제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양반 부인들이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합니다.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학교? 설시통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권통문에 보면 우리가 여자로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당시에 어떤 그런 무언가 억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이 들어가 있는 한편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여권통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나중에 순성 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었다. 아까 여학교도 요식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활동들도 하나의 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 애국개몽운동 시기로 가게 되면은 애국개몽운동의 어떤 강연 내용이라던가 학회 내용,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애국개몽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이런 근대의식, 민권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어떤 토론회라던가 강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학회의 회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민권의식이 확산되고, 한편으로 또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받는 교육들, 이런 것들도 민권의식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제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이어지면은 또 전체적인 민권의식이나 근대의식의 확산에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식이 확산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민권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의 시민,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전에 배웠던 거에 기반을 해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국학연구가 활발해지다라고 하는 파트고요. 자, 한번 국학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의 학문이에요. 국학. 나라와 관련된 학문입니다. 내셔널이라는 거예요. 학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국학이라고 하면 대체로 국학, 여기 써 있는 대로 국사, 국어, 나라의 역사, 나라의 말, 그 다음에 나라의 지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국학이라고 보는데, 여기선 국사와 국어를 위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사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는 이유, 그리고 국어 연구가 활발해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얼뜻 느낌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시기에 점차 우리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특히나 이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이 국사연구나 국어연구,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사연구, 이제 대표적인 역사학자들,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아까도 나왔었죠? 이런 분들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족 의식을 높이고,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른 거예요. 싸우는 건 똑같습니다. 국어 학자는 국어로, 역사학자는 역사로, 그리고 실제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 의병들은 실제 총을 들고 각자의 무기가 다른 겁니다. 모두가 총을 들고, 모두가 펜만 들고 이러고 있었다면 뭔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식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로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사연구에서 이 시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책은 아니고요, 일종의 논문입니다. 이제 신문에 게재되었던 논설인데요. 이 독사실론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역사라는 게 결국 뭐냐? 나라의 역사는 뭐다? 민족의 역사를 쓰는 게 나라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채호 선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 민족주의 역사, 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역사학의 연구 방법,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 독사실론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또 일제강점기에 여러 식민사학들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어차피 실패할 놈들이었어. 약간 이런 사관을 가진 이 식민사학에 맞서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사학이 태동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민족주의 역사학에 뭔가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또 독사실론이 역사적으로 가진 의미도 매우 큽니다. 어쨌든 신채호 선생이 독사실론, 나라의 역사란 민족의 소장성세, 민족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소장성세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일종의 공감, 감정이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같은 길을 밟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국 위인전, 그 다음에 외국 흥망사가 간행이 되는데요. 구국 위인전 뭐야? 우리가
어떤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구해줬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라던가, 외국 흥망사 뭐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망했다라고 하는 역사들을 쭉 기술을 한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하는 목적인데, 예를 들면 위인전으로서 을지문덕, 이순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쓰이게 되고, 외국 흥망사로는 월남 망국사, 베트남이 어떻게 프랑스한테 망했는가라고 하는 이 월남 망국사라던가, 아니면 이탈리아가 건국하는 데 있어서 삼걸, 중요했던 이탈리아 건국의 새 영웅에 대한 이야기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국사연구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어연구입니다. 자, 국어연구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특히나 시기로 살펴보자면 이제 갑오개혁 이후입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든 사문서든 한글과 한문을 함께 사용한다.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국한문 혼용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국한문체의 신문과 잡지들이 많이 발행이 되면서 이전에 한문체에서 국한문체로 많이 문체가 변혁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떠올려보죠. 다시 바로 생각이 날라나? 국한문체로 발행을 했던 신문들 뭐 있죠?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체였죠? 대한매일신문도 국한문 혼용체로 또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체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시기에 활동을 하던 아주 국어 연구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이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 체계 연구. 이 주시경 선생도 이제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중에 우리 국어 문법 우리말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국어 문법 체계를 연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당시에 정부 부처 중에서 학부,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입니다. 이 학부 아래에 뭘 만드냐면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설립을 해가지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국어 연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한번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국학연구까지 살펴봤고요. 자, 바로 7번이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 모습이 바뀌어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라던가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써 있는데요. 여기에 학습지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뭐 이런 거를 써놔라고 싶은데 교과서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쭉 이 부분은 이야기처럼 한번 쭉 읽어보면 요때 이런 것들이 들어왔구나. 요때 이제 막 2층 집도 생기고 막 사람들이 서양식 디저트도 먹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운동 경기들도 들어오고 이런 모습 들이 있었구나.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흥미가 있으면 책을 찾아보는 것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이 시기를 살펴보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넘어가겠고요. 7번 보세요. 자, 이제 근대시설이 갖추어지다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근대시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연도들 한번 보세요. 뭐 1883년, 뭐 1884년,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이제 1900년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대시설이 확충되어 가는 시기, 당연히 정부가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추진해 나갔던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또 압도적으로 또 많이 들어왔을 거고요. 또 근대시설들 중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후기로 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대시설이 갖추어지다. 이거 뭐예요? 잘못 눌렀죠? 자, 그래서 배경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요 배경들은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가는 시기의 배경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도서기론, 특히 이제 온건개혁파의 동도서기론이 확대가 되면서 이 서기론 있잖아요.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시설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결국에 이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부강병이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인 기술자라던가 교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나가서 배우고 온 유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또 하나의 기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싹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개화정책이 한창 추진되고 있을 때의 시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근대적인 무기 공장 뭐였죠? 기기창이었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줬고, 이제 이 기기창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이 유학생이 파견됐던 영선사로 갔었던 청나라의 영선사로 갔었던 가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워온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기기창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까 정리할 때 얘기했었던 방문국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신문이 뭐였죠? 한성순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 시기에 전환국이라고 하는 또 근대 시설, 국가에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전환국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시설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 이제 서양 의료기술. 아까 종교 파트 얘기를 할 때 천주교, 개신교 이런 계열에서는 주로 교육이나 의료시설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나중에 이름이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대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사람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인데요.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이제 서양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런 병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기쯤 갑신정변이 발생을 합니다. 갑신정변. 근데 이 갑신정변 중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상을 입었던 사람이 중상을 입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영민씨로서 또 외척이기도 했죠.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양식 의료기술을 가지고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치거든요. 치료를 해내요. 그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광해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주 있다가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가로치고 제중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광해원으로 했다가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이름을 다시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통신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신이라고 하면 지금은 통신이라고 하면 다 인터넷 통신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무선 통신들도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전신선이라던가 우편 사무, 우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된 가장 최첨단 통신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신은 이게 모스부호 같은 거 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기 신호를 보내는 선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전신선을 가설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 인천, 서울, 의주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전신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편사무, 우편사무를 실시를 하는 모습도 보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 갑신정변 때문에 우편 업무가 살짝 한동안 망가지게 되죠.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 갑신정변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돼요? 어디에서? 그쵸.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이 우정총국을 만들고 개국 축하 파티를 하는 데에서 갑신정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정총국이 갑신정변 이후에 폐지되고 한동안 우편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를 다시 시행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 1900년대에 보면요, 국제적으로 이제 우편 연합 국제 기구예요. 만국 우편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국에 이제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했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한동안 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 이제 전기와 전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전기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전기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처럼. 그래서 한성 전기회사,
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황실의 돈과 미국인의 돈을 함께 모아서 합작을 해가지고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성전기회사에서 이제 전기를 쓰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소도 건설하고 전기를 만드는 시설들, 그 다음에 전차라던가 전차 이렇게 도로 위로 지나가는, 여기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 실력이 안 됩니다. 안 그릴게요.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도로, 이 땅 위로 지나다니는, 위에다가 이렇게 전선 연결해가지고 전설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는 차인데, 이 전차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 서대문부터 청량리까지 이제 전차가 부설되면서 이제 전차들이 쫙 이렇게 깔리게 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철도 파트인데요. 이 철도는, 보세요. 다 누가 만들었어? 지금 철도 다 일본이 만들었죠. 철도 다 일본이 만들었죠. 이게 경인선이 어디야? 서울이랑 인천 연결한 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철도고요. 서울이랑 어디? 부산이 연결되고요. 서울이랑 의주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 지도로 볼 건데, 경의선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뭐와 관련이 돼 있다? 시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우리가 철도가 필요해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철도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외국이 어떤 침략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한번 보세요. 한 개는 여기다 안 따놨습니다. 자, 민중의 생활 기반이 파괴된다. 당연히 봐봐. 철도를 만들려면 철도 길이 있어야 되죠. 철도 길은 어디다 놔? 땅 위에 놓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그 땅이 무언가 논으로 있었거나 뭐 밭으로 있었거나라고 하면 거기가 일반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매우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 토지를 사용을 할 거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그 토지, 철도 부지 뿐만이 아니라 철도 주변 토지까지도 약탈을 하고, 이래서 민중의 생활 기반이 파괴된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철도라던가 뭐 전기라던가 앞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거기 써 있는 대로 외국 기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 다음에 외국의 자본, 돈, 이런 거예요. 특히 이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든 돈들 다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써주는 게 아니야. 뭐야? 일본이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차관으로 제공을 하게 되죠. 다 빚입니다. 다 빚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의존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특히 철도 같은 파트는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침략 의도로 설치가 된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앞에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도는 아니고. 자, 보시면, 자, 철도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 한성이고요. 여기가 의주입니다. 의주. 그래서 어떻게? 이게 경의선이죠. 그 다음에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 그래서 요게 경부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원산이죠.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에도 경원선이 만들어집니다. 경원선이요. 그럼 봐봐. 일본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와서 물자를 싣고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경부선과 경의선까지 타고 가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기에 그리고 여기 원산으로 가면은 여기에 물자를 실어가지고 또 이쪽 바다에서 전쟁도 하는데 물자도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결국 러일 전쟁 수행에 있어서 매우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부설을 했던 철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파트 8번도 여기에다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해외 이주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결국에 지배층의 수탈이라던가 열강의 경제 침탈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한반도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중반, 한 1800년대 중반부터 해외 이주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만주나 연해주, 그러니까 땅으로 연결돼 있잖아. 지도가 마침 있어서 좋네요. 만주나 연해주가 이쪽이죠. 연해주 이쪽으로 가서 사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한인 사회, 자치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뭐에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무장 독립투쟁이라던가 독립운동에 또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써있죠. 독립운동 기지가 마련된다는 거. 그리고 또 더 멀리 하와이나 멕시코로 이주를 간 분들도 있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자료들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가요, 여러분들이 좀
띄엄띄엄 그냥 여기 또 다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좀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들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저번 경제 침략 때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있었던 그 흐름들을 잘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런 상황들이었구나 요런 상황들이었구나 끼워 넣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 부분도 조금 흥미롭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좀 눈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없어요.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뭐예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하고 이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수행평가도 준비하랴 이제 뭐 기말고사도 곧 다가오랴 마음의 부담도 느끼랴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고생 많은데요. 다음 주 수행평가도 잘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기말고사도 꼭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한 2, 3주 동안 매우 많은 수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등교 주간의 수행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